ATD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HL 담당 사람이 누구나 한번 정도는 가보고 싶은 거고요. 최근에 ATD 아이스라고 행사가 올라왔었는데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엑스포라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공식적인 명칭이 ATD 21, ATD 20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올해는 올란도에서 있고요. 총 4일간 진행되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00% 작년도에 오프라인을 했고 2020년도에는 완전 벌초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79회째를 맞이하고 크게 세 가지 세션이 있는데 라이브 세션, 버추얼 세션도 있어요. 라이브가 있고 온디맨드 세션에서 사전 녹화본. 그러니까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오프라인만 320개 정도 세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과 약간 라이브도 섞은 모형을 들어갔었고요. 트랙이 원래는 14개였는데 올해 한 개 트랙이 늘어났습니다. 모습들이 대장 모습이고 엑스포 모습이고요. 엑스포 크기가 원래 그게 컸는데 평상시보다 한 70% 정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행사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노마스크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 나머지는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너럴 세션의 모습이고 제너럴 세션의 명사 특강이라서 그게 한 3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라이브 세션의 모습 이게 오프라인 세션을 라이브 세션을 오프라인 세션의 모습이고요. 온디밴드 같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 그리고 버추얼 같은 게 토론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엑스포의 모습입니다. 한 70% 정도가 회복이 됐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쪽이 1열에가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 나와요. 1열에 70~80%가 거의 LXP 회사들이 있어요.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코너스톤이라든지 셉 리트모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되게 주류를 이뤘고 특징적인 거가 디지털 코칭이 되게 많았습니다. 코칭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가격이 점점 싸지면서 디지털로 코치를 하는 그런 솔루션 회사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게 팬데믹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VR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러닝 이런 쪽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평상시 때. 저희도 지금 이렇게 크게 현역 부스를 차렸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려고 이번에 한 4개 정도를 선보였고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가장 큰 메인 부스를 차린 모습이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글로벌로도 좀 많이 수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항상 1위였는데 이번엔 2위를 했죠. 78명 정도나 많이 왔고요. 다행히 중국인이 한 명도 안 보이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꽤 많이 왔고 캐나다, 대한민국, 일본 중에서 보통 이렇게 중국이랑 한국, 일본, 캐나다 이런 수 있고요. 여전히 되게 많았던 모습이고요. 글로벌 참석자들이 총 참석자가 7,900명 정도 됐는데 보통 보면 코로나 이전 한 70~80% 보통 12,000명, 11,000명 정도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보면 샌디에고에서요. 샌디에고에서 할 때는 거의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랙들이 아마 트랙들을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서 트랙 자체가 원래 14개의 트랙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지금 리더십 트랙이 항상 가장 리더십 디벨롭먼트가 가장 많아요. 지금 특히 이게 아마 팬데믹 영향이 있는데 팬데믹이다 보니까 리더십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세션이 계속 많은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고 늘 러닝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급상승했어요. 28개에서 40개. 그리고 탤런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이라든지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쪽에 꾸준하게 세션들이 많은 세션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랙이 글로벌 퍼스펙트라는 트랙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퓨처 레드니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퓨처 레드니스라는 세션이 21개 정도 트랙으로 있으면서 세션이 21개 정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트랙별, 아까 산업별 트랙 4군데를 제외하고 트랙별로 주로 키워드는 커리어 쪽에서는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짧은 학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뒤에 세션에 나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 퓨처 레디니스는 이번에 정말 관통하는 단어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재택근무랑 사무실 근무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제 일반화된 단어처럼 쓰였고요. 혹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지금도 재택근무 하고 계신 기업들 몇 퍼센트나 되죠? 절반 정도 계십니다. 안 하고 계시는 기업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워크 자체가 되게 이슈가 됐고 그리고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퓨처 스킬 등이 이슈가 됐고요. 인스트럭션 디자인 쪽은 거의 LXD랑 마이크로 이런 쪽, 벌추얼 리더십 쪽은 되게 다양하게 많았어요.
코칭이라든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레질리언스 센터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러닝 사이언스 쪽은 러닝 인게이지먼트. 지금 이것도 단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이게 학습 몰입이 너무 저하되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되게 큰 문제라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상에서 러닝 인게이지먼트를 높일까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러닝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작년도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이거는 나오긴 했는데 세션 자체가 그렇게 내용 있는 세션들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았던 단어인데 마이크로잉이나 VR이라는 그리고 특히 에코시스템이라는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러닝 펑션 같은 경우는 러닝전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안 부르고 러닝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워크 DEI라고 좀 뒤에 키워드 설명드릴 건데 다양성, 공정성, 그리고 통합, 또 DEI. 우리나라는 좀 D&I로 또 많이 들리죠.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9가지 키워드 이렇게 관통하는 키워드를 봤는데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단어가 정말 관통하는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워크에서 어떻게 HID, L&D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이 워크 플로우 러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터 현장에서 학습을 시킬까라는 거에서 이 워크 플로우 러닝의 대표적인 것들이 러닝전이라든지 러닝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벌추얼 러닝, 그 다음에 러닝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 또 당연히 마이크로닝도 있는데 마이크로닝은 이번에 그렇게 많은 세션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조직 문화적인 DEI랑 레질리언스,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미래 인재에서 리더십과 그리고 퓨처 스킬 이렇게 9가지 키워드인데 제가 각각의 대표하는 세션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은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키워드를 저희가 오픈에서 선정했던 키워드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러닝전이 마이크로 러닝, 리더십, 뉴스킬 이런 것들 꾸준하게 지금 강조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디지털 전략이라든지 학습 경험 그리고 학습 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주제로 한 지난 4년간 다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 워크인데요. 일단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개 기업, 7개 중에서 8개가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일반화되는 거죠. 저희한테 지금 이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든지 디지털 러닝, 오프라인 교육으로 팬데믹이 끝나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급속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산업별로 다르시긴 하지만 이 재택근무라는 것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하루만 출근하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아예 전면 재택근무를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실에도 안 나오는데 교육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교육 시간이 없고 학습자들의 시간이 내기 힘든 이런 것들이 지금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 팬데믹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벌추얼로 하겠다가 벌추얼로 자주 하겠다가 63%,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겠다가 33%, 오히려 벌추얼이 더 많죠. 디지털이 더 많죠. 그리고 둘을 섞겠다가 44%. 이런 식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서 그러니까 정형학습이 저희가 ILT에서 주로 오프라인을 썼다면 일반화되게 정형학습을 3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 벌추얼 러닝,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브랜딩 이런 식으로 3가지로 그냥 보편화하게 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워크는 구성원들의 일을 사무실과 원격 근무를 조합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결국 시간과 공간적으로 되게 자율적, 자기가 재택근무를 하고 자율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80% 이상의 전문 인력들이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티밴드는 3일은 사무실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게 시키고 있고요. 코드사 같은 경우는 3만 명의 직원을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 지금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리더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근무 시간의 50%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되고 단 3일을 출근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아직도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산업별로 좀 다르긴 하는 것 같아요. IT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IT 같은 경우는 거의 재택근무 좀 많이 하고 제조업종은 좀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산업별로 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미국 쪽은 IT나 이런 게 발달돼서 이게 빠르게 지금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HR 부서가 직면한 문제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거냐, 그리고 내부 지식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소멸되고,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을 온보딩 하는데 출근 안 하는데 어떻게 온보딩 하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포괄적인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들이 받쳐주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리와 커뮤니케이션 때 CEO의 83%는 구성원들이 사무실에 나왔으면 하는데 구성원들은 10%만 나갔으면 합니다. 그건 다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60피트 거리에서 10분의 1로 공간을 이렇게 줄이면 커뮤니케이션이 4배가 잡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줄어들고 관리 감독의 어떤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것들을 되게 높여야 되냐 해서 자유재량이라는 단어를 이 세션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궁극적, 즉 have to do가 아니라 want to do,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러닝 인게이지먼트인데 학습 몰입이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다 보니까 작년도에 조나단 홀스가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팬데믹 환경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 HRD 담당자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게 뭐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클래스룸 딜레마다 있다. 교육은 무조건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도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팬데믹도 있다 보니까 클래스룸에서 모이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2년 정도 익숙해지면 절대 안 바뀐다.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이 클래스룸 중심에서 워크플로우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들이 오프라인 교육과 물론 이러는도 있지만 벌추얼 러닝이 많이 뜨는 거죠. 라이브. 그러니까 일하다가 접속해서 바로 교육받고 다시 일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러닝 전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학습을 여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클래스룸 기반은 학습이 이벤트였어요. 2박 4일 받고 끝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아가서 알아서 이런 거였는데, 일은 어떻지? 일은 이벤트죠. 일은 프로세스잖아요. 여정이죠. 마찬가지로 이 일의 프로세스에 교육도 받쳐주는 거를 러닝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습을 3개월, 6개월, 1년짜리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러닝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다음에 러닝 플랫폼들 상당히 이슈가 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학습자들은 어떻다? 외롭다는 거예요. 러닝 인게이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늘리느냐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러닝 인게이지먼트 관련해서 이렇게 6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요. 누가 우리 학습자인가라고 하면은 크게 8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HR에 대한 학습자가 신규 입사자부터 확장된 학습자까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왜 학습하는가를 봤을 때 have to learn.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컴플라이언스 교육이라든지 뭐 필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법정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have to learning 이런 니즈가 있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좀 올린다든지 리더십을 좀 잘 개발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원투런, 그러니까 학습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3가지 분류에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리서치에 대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습자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의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원투, 자기가 하고 싶은 학습자들은 되게 더 많은 거죠. 근데 비슷한 햅투나 니투는 그냥 학습 시간을 더 주고자 할 때 자기가 더 많이 선택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둘은 좀 비슷하고요. 원투 학습자는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더 시간을 내겠다라고 적극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햅투나 니투 같은 경우는 이런 학습자들한테는 학습이 좀 더 효과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대신에 원투 학습자들은 효과적인 것보다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라는 거고요. 어떻게 학습하는가 봤더니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얻는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워크 릴레이티드라고 했습니다. 업무와 연관된 학습에 일주일에 30분 이상을 지금 보고 있다. 57%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얻느냐라고 했더니 대부분 많은 부분이 되게 내부에서 70% 이상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포멀 러닝.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인포멀 러닝도 강조하고 학습자들이 되게 외부에서 많이 학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HRD 담당자가 제공한 학습을 통해서
정형 학습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워크프로 러닝을 어디서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워크프로 러닝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면서 하는 러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 자료나 동료들을 이렇게 인포멀하게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워크프로 러닝에 관한 요소가 자료가 너무 길고 교육 자료가 틀리거나 진도하고 자료가 좀 찾을 수 없거나 자료에 접근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교육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컨텐츠와 양과 질 그리고 접근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워크프로 러닝이다. 업무 환경화에서 사내 이러닝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내 지식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이런 자료에 대한 양과 질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의 워크프로 러닝은 현재는 지금 LXP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교육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오타인데 DAP라고 하거든요. 어둰션. 그래서 디지털 어둰션 플랫폼인데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반하든지 이런 데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업무 환경에서 만약 이런 겁니다. 업무 환경에서 제가 문서를 치고 있는데 DI가 나왔다라고 하면 DI를 치면 영상이 같이 뜨고 교육이랑 워크프로랑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플랫폼들을 메신저도 같이 뜨고 메신저 뜨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완 채널로 일과 학습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디지털 어둰션 플랫폼이 좀 방향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한 것들. 학습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했는데 30%는 학습 문화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구직자들의 70%는 학습 문화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3가지인데요. 학습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를 리서치를 통해서 뽑은 건데 리더의 스폰서십이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공부를 장려할 때 학습자들이 학습 문화가 생긴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최소한 보상이 마련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성취를 하면 어떻게 보상을 좀 준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학습 문화에 되게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인식 차이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 관리가 상당히 그래서 여기 어떤 것들이 마지막으로 요약된 건데 페르소나 리더, 그러니까 학습자의 페르소나, 학습자가 어떤 니트나 헵투나 원투 어떤 학습자인가에 따라서 학습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인터널과 포멀인데 아까 내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정형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워크 릴레이트 러닝을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인포멀이나 디지털이 강조된다고 해서 포멀 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이 안 중요하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단 워크프로 러닝 같은 일터에서 학습하는 경우는 적절한 외부 자료라든지 플랫폼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학습 문화를 구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유학하는 동안 보통 8시간에서 200시간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배지로 찍어주는 거예요. 디지털 인증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라고 주요 모습들이 이렇게 이런 거 IBM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증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게시피케이션 배칭과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큰 게 뭐냐라고 하면 배칭 자체는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동기부여지만 이 마이크로 크리덴셜은 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외부에 나가서 인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터에서 유용성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의 이상의 코스에서 쓰인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오픈 배치, 디지털 배치 되게 혼용되죠.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크리덴셜인데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짧은 학위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4년 내내 다닌다고 학위를 준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막 2년씩 준비하고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최근에는 기술 변화가 좀 크고 그다음에 스킬의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짧은 학위에 대한 니즈가 점점 증대되죠. 두 번째는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통합적인 디지털 인증 체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력서 막 내고 자격증 낼 때 각 기관마다 들어가서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군데서 자기의 어떤 인증, 역량 인증이 다 있다고 하면 되게 간편하죠. 마찬가지로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다면 되게 간편한 거죠. 디지털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역량을 인증하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커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니즈나 조직의 니즈라는 건데 현재 여러 단어가 쓰고 있지만 어느 게 메인 단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오픈 배치, 나노 디그리 그리고 마이크로 크리덴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다 이게 큰 흐름은 짧은 학위에 대한 니즈와 이거를 디지털 인증하는
흐름이 되게 쓰이고 있고, 이게 HRD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사내 자격 인증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 패치를 하고 해버리는 이런 식의 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닝 플랫폼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가보면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요. 크게 과거에는 LMS와 CMS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LMS가 CMS가 중간에 있고 그 위에 LMS를 붙여가지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게 그동안 이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관리를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되게 대표적이었는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여기 한번 설명해 볼까요? 혹시 지금 기업에서 운영하면서 플랫폼을 몇 개 정도 쓰세요? 들어가십시오. 기가 막히네. 한 5개? 5개 정도 쓰십니다. 10개 이상 쓰십니다. 5개 미만. 반응이 별로 없어서. 미국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5개를 씁니다. 플랫폼. 25개를 쓰고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쓰실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그 LMS 쓰실 거고, 줌 쓰실 거고, 아니면 가끔 카우도 쓰실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플랫폼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25개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 제가 HRD 전체 예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 에메랄드 웍스에서 나온 통계인데, 거기서 플랫폼 비용이 제가 3%대 봤는데 지금 12%까지 올라갔어요. 교육장 비용이 확 줄고 플랫폼 비용이 확 올라가요. HRD 전체.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엮인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스템도 LMS, LCMS, LXP, HR, 정보 시스템, 인트라넷이라든지 컨텐츠도 지금 빌더라든지 파워포인트도 있고, PDF도 있고, 게임도 있고, VR, AR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포트 같은 경우는 XAPI라든지, LRS죠. LRS라든지, DBA라든지, LAP 같은 이런 플랫폼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션에서는 컨텐츠 허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컨텐츠 허브와 리포팅 허브인데요.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자와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가 핵심인데, 컨텐츠를 관리하는 허브 시스템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CMS예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두 번째가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관리해야 돼. 학습 경험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리포팅 허브, 데이터들을 모으는 허브 자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LRS, 러닝 레코드 스타일. 그러니까 결국은 LMS, LXP가 구축하기 전에 이게 근간 시스템인데,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CMS와 LRS는 꼭 내부화를 시키시든 아니면 거기다가 좀 더 기능에 대해서 많이 외부화를 시키다 하시더라도 이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여도가 높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곳이 학습 경험 데이터와 컨텐츠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CMS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이러닝 컨텐츠 14시간 이렇게 관리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학습자들이 오디오북도 보고 싶어요, 카드 뉴스도 보고 싶어요.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다 결합시키려면 뭐가 중요하다? CMS가 더 중요해요. 이런 모든 컨텐츠들을 다 통합시키고. 그리고 학습 경험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러닝을 수료했다 안 수료했다가 중요한데, 지금은 학습자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책을 읽었거나 아니면 클릭을 했거나 추천했거나 이런 학습 경험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다 리포터브라는 대표적인 걸로 LRS가 통합됩니다. 여기 나머지 그 시스템의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CMS, LMS 중요하고, LXP,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게 LRS, CMS, LMS, LXP 네 가지 기본 영어, 네 가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다 넘어가도록. 나온 단어 러닝전이라는 단어가 되게 일반화되게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포멀과 오프라인 중심으로 HID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다들 예상하는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놓친 게 인포멀이랑 포멀 러닝도 결합될 거라고 얘기해요. 디글리 조사는 구성원들이 학습하는 비율의 79%가 외부 학습자료예요. 내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나 비메오나 블로그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거의 79%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인포멀 러닝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걸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전반적인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고 학습 경험을 총괄적으로 설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지 학습이 일회성이 아니라 늘려주는 겁니다. 엄풀어주죠. 그래서 2박 3일이 아니라 석 달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학습 여정으로 만들어요. 학습 여정으로 만들 때 쓰이는 게 바로 이렇게 온오프, 그다음에 포멀, 인포멀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주는 방식이고요. 보시면 이제 DDI의 리더십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 6개월 동안 쭉 올라가 있고, 여기에 뭐 오프라인 교육도 있지만 마이크로 러닝, 소셜 러닝, 이러닝, 코칭, 소셜 러닝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계하는 종합적인 학습 경험, 6개월 동안의 학습 경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포멀 러닝과 러닝 저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멀 러닝은 클래스룸을 가져간다면 러닝 저널은 워크플로우를 가져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회성 이벤트라면 학습 여정이고,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수 설계 방식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했다면, 여기는 LXD 방식, 즉 학습 경험을 총합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러닝 저널을 그러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해서 제가 이렇게 학습 대상자들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쭉 이렇게 좀 질문들을 던져봤고요. 질문들을 던졌을 때 예스가 되게 많은 분야,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십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회계 직무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교육부터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쭉 한번 질문에 나와주시면 여기에 맞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흔히 사례가 많은 게 뭐냐면 핵심인재 교육,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 계층 교육에 되게 많이 쓰이는 게 러닝 저널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소셜 활동들도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같은 집단을 같은 어떤 러닝 저널 학습 여정 안에 같이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에 되겠죠. 온보딩 교육, 직무 교육, 승진자 교육, 계층 교육, 리더십 교육, 핵심인재 이런 쪽에 많이 쓰입니다. 이런 대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셔도 처음 시도하실 거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 러닝 저널 프로그램 소개가 되게 많은데요. ATV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글로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 부분인데요. 설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만약에 러닝 저널을 설계한다고 하면 간단한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학습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 목표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세일즈하기 위한 역량이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 이해하기, 기능별 요구사항 확인하기, 보안 설치 설명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이제 각각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의 이해는 어차피 설명시키니까 오프라인 할 필요 없잖아요.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실제 실습을 하는 것도 하고, 요 뒤에서는 실제 코칭 사례가 나오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 1분, 이러니 20분, 오프라인 실습은 4시간, 그리고 후에 코칭은 6페이지 이렇게 짧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가 보여준 겁니다. 아마 그게 비슷하게 설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대로 저희도 지금 러닝 저널 프로그램 설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시간이 이제 다 끝났네요. 월초 러닝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여기 어떤 것들을 리뷰해야 될까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DEI도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DEI가 세션이 아까 32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세션 수만 대충만 세봤는데 20개가 넘었어요. DEI 세션. 이게 미국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이버시티랑 인클루전, D&I라고 표현하는데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그 사람들이 다양성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이버시티에 대한 전통적인 차이, 포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성해가지고 이 세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조사를 하면서 여자와 남성에 따라서 어떻게 직무의 공정성, 인사의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나가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설명이 좀 어려울 거고, 다이버시티와 인클루전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공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요 사례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DEI 문화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다이버시티 해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쿼티 같은 경우도 어떤 회사는 자녀 대학 등록금 제도가 있었는데 직원의 70%가 H사 같은 70%가 학자금 대출을 안고 회사에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젊은 직원, MZ세대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제도를 같이 운영해 주는 거죠. 그리고 비혼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기념일 축가가 있으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요. 이 아예 그냥 비오는 날을 선서해서 공정성을 맞춰준 거고요. 통합적인 제도 같은 것도 뭐 청년 전세자가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제도죠. 그리고 이게 MZ 세대를 베이비 부모들이 멘토링을 한다든지 통합시키고 그런 제도들이 이제 DEI의 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많이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과 심리적 안정감인데요.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는 되게 국가의 시대,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경험 환경에서 누가 성공할 것이냐고 했을 때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되게 있는 사람을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 심리적 시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개발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퀴즈를 한번 내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정답 알려드릴게요. 월트 비시기 여기는 아시죠? 링컨 그리고 여기는 에디슨 퀴즈를 내려고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회복 탄력성이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크게 이렇게 요장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위험에 처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응답하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생존을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막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데 왜 심리적 안정감과 지금 이렇게 지금 레질리언스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최근에 북한이 시되고 에자일한 공부 방식이 나오면서 이게 계속해서 최근에는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 피드백받고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실패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행을 독려하려면 되게 창의적인 시대나 시도를 독려하려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패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실패를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문화, 혁신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레질리언스와 심리적 안정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리더십 쪽은 크게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흐름은 되게 결국은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감성 영향이 되는 거예요. EQ라든지 그다음에 이모션 이런 쪽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 리더십, 전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그러니까 언택트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언택트 환경의 리더십 이런 게 강조되어 있었고 그리고 코칭이 특히 되게 많이 강조되는데 디지털 코칭이 좀 되게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코칭이라는 측면이 워크프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코칭이 되게 강조됐다는 게 전체적인 네이티브 리더십 세션의 특징 세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퓨처 스킬인데 퓨처 스킬에도 큰 특성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업무라는 게 지금 자동화가 제일 무섭잖아요. 다 디지털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저쪽 직무에서는 이게 자동화 영역이 없어지니까 업스킬링을 시켜줘야 되고 아니면 이 잡 자체가 없어지니까 리스킬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자동화 영역과 AI의 정말 기술의 발전 때문에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디지털 로봇 AI로 인해서 금방이 점점 변하면서 로봇과 같이 할 수 있는, 디지털과 같이 할 수 있는 영역, 디지털 영역.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리모트 스킬, 코딩,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게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못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특히 더 강조돼요. 소프트 스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면 스킬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감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와 혁신 기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레질리언스와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DEI라든지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미래 스킬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넘겼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자료를 통해서 다 이해가 되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 부전 날씨를 다 보셨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